안녕하세요. 카카오 기반 서비스 개발팀 톡서버파트의 마이클. 로건입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의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당 400만 건의 요청을 처리하는 카카오톡의 캐시 클러스터를 위한 클라우드 캐시를 직접 구축하고 트래픽을 전환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클라우드 캐시를 레디스 팜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톡서버파트가 하는 일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톡서버파트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와 설정 정보, 친구 관계와 프로필 등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를 위한 API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만큼 톡서버파트에서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을 기준으로 초당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데이터 접근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골을 넣거나 지진 등으로 재난경보가 발생하는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몇 배의 트래픽을 더 처리하곤 합니다. 이 400만의 트래픽을 부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DB에게 던지는 것은 DB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DB는 죽고 저도 사표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DB의 부하 분산을 위해서 톡서버파트는 캐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빠르고 운영 부담이 적은 인메모리 캐시 레이어를 두어서 데이터 조회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DB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성격에 따라 각각의 캐시 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캐시 클러스터의 사이즈, 즉 몇 개의 노드로 구성될 것인지는 해당 데이터의 트래픽이나 전체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트래픽에 집중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클러스터 A는 10만 OPS 정도만 처리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캐시 클러스터로도 감당이 됩니다. 그러나 클러스터 B와 같이 접근이 매우 많은 데이터의 경우 캐시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훨씬 많이 확보하여 캐시 노드 간에도 부하 분산이 일어나도록 하고 개별 노드 장애 시 DB가 느낄 부하를 줄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캐시 클러스터들이 처리하는 초당 요청 수가 약 400만, 캐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가 약 1.6TB 정도 됩니다. 이 캐시 클러스터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DB에는 또 폭탄이 던져지고 DB는 죽고 저는 짐도 싸야겠죠. 정작 이렇게 중요한 캐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투입된 캐시 장비의 메모리는 27%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장애가 발생하면 모두 수동으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개발자가 장애를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장애가 확산될 수도 있죠. 또한 캐시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인프라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다수 발생해 개발자 입장에서는 비싼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메모리 낭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기존의 캐시 노드는 물리 장비 하나를 할당받아서 memcachd나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스토리지를 하나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클러스터의 경우엔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20GB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2GB 메모리 물리 장비 하나로도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이 초당 160만 정도로 매우 크다면 이 트래픽을 캐시 노드 간에도 부하를 분산하고 개별 노드 장애 시 DB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대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서 클러스터에 속한 노드를 늘리고 데이터를 나눠 담을수록 개별 노드의 부하는 많이 줄었지만 노드 하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는 모두 낭비되고 있었죠. 해당 클러스터에 노드 한 대당 사용되는 메모리는 300MB 정도, 물리장비 한 대가 보통 32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메모리가 노드당 31GB 정도 됐습니다. 이 클러스터 전체에서 낭비되는 메모리는 1.9TB에 달했습니다. 물리장비를 아주 흥청망청 쓰고 있었죠. 하드웨어를 비싸게 써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운영도 비싸게 했는데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확장하고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엔지니어, 서비스 개발자, DB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엔지니어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동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도 서비스 중에 캐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개발자가 직접 로그를 보고 장애를 판단하고 서비스로부터 제외를 시키고 나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해당 장비 교체 등의 작업을 진행한 후에 서비스 개발자가 다시 서비스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 수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모두 원하는 것, 크게 하나도 없었어요.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시스템의 고가용성과 회복 탄력성, 운영 자동화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 등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캐시를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요. 카카오에서는 AWS 같은 외부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카카오 내부 인프라에서는 아직 톡서버 파트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가 없다고 판단해서 톡서버 파트의 개발자들은 직접 만들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앵무새처럼 쿠버네티스만 얘기하는 쿠무새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데요. 쿠버네티스가 노드들의 리소스를 관리해주고 이에 맞추어 파드를 스케줄링해주고 이 파드들의 상태를 선언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나 고가용성, 회복 탄력성 등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캐시 스토어로 사용될 저장소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레디스를 선택했어요. 레디스는 고성능의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리지일 뿐만 아니라 센티넬을 통해서 헬스 체크와 페일오버, 디스커버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캐싱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자동화, 추상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와 레디스를 활용하여 레디스 팜이 등장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재배하는 레디스 농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원래는 32GB짜리 노드에 레디스나 멤캐시 같은 인메모리 캐시 스토리지가 하나씩만 올라갔다면 이제는 쿠버네티스의 도움으로 하나의 노드에도 여러 개의 레디스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죠.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레디스를 띄우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원하는 팜의 상태를 쉽게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레디스를 대기시켜 놓음으로써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레디스 농장을 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정들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보다는 스테이트풀셋을 사용해서 파드들을 관리했고요. 향후에 레디스 이미지 등 파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쿠버네티스가 서비스에 사용 중인 파드를 마음대로 삭제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딜리트 업데이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는 쿠버네티스의 안티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호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트래픽이 워낙 많아 최대한 병목 구간을 줄이고 싶었고 클라이언트와 센티넬과 레디스 간의 디스커버리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테이트풀셋을 몇 개로 나누어 레디스 맥스 메모리 설정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드의 메모리 요구와 제한은 레디스 맥스 메모리의 1.5배로 넉넉히 잡았습니다. 레플리케이션과 퍼시스턴스에 사용될 여분의 사용량을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만든 레디스 팜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선언된 레디스의 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주지만 이 레디스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레디스들을 이 그림처럼 논리적인 단위로 묶어서 사용하고 싶을 텐데요. 친구 데이터를 저장할 거라면 친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친구 데이터를 나눠 담을 파티션을 구성하고 장애에 대비해 데이터 복제를 구성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할은 센티넬과 반이 합니다. 레디스 센티넬은 레디스들을 모니터링해주고 클라이언트 측에 디스커버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해 센티넬의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 몇 개의 파티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파티션의 마스터 주소는 어디인지를 센티넬에 저장, 유지하고 외부로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은 톡서버 파트에서 직접 만든 레디스 팜 관리 도구인데요. 레디스 농장을 관리하는 헛간에 비유했습니다. 어드민 UI를 제공하고 어드민 요청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센티넬에게 모니터링을 명령합니다. 한번 센티넬의 클러스터 구성을 명령하고 나서도 반은 센티넬이 정상적으로 클러스터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복제 없이 하나의 레디스로 운영되는 파티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감지하고 서비스 대체도 수행해줍니다. 반의 구현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반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센티넬에게 모니터링을 명령하고 감시하는 것은 백그라운드의 컨트롤 로프를 통해 달성합니다. 쿠버네티스와 센티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 이를 절차적으로 구현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것보다 기대 상태 값에 맞추어 선언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레디스 팜이 레디스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어드민이 가운데 제이슨 데이터처럼 웹 UI를 통해 간단히 클러스터 생성을 명령하면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 상태 값이 생성됩니다. 반은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이 발견되면 적절한 전략으로 노드를 선택하고 클러스터와 파티션으로 네이밍하여 센티넬에게 모니터링을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가 센티넬에 저장되고 유지되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파티션 이름만으로 센티넬을 통해서 레디스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은 컨트롤 루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센티넬의 클러스터 구성 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기대 상태 값에 맞추어 업데이트해줍니다. 각 클러스터가 원하는 파티션의 수와 복제의 수를 제대로 유지 및 노출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기대 상태 값에 맞추어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센티넬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호스트 네트워크로 구성된 쿠버네티스와 센티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의해서 이 클러스터의 구성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컨트롤 루프를 통해 장애에 빠진 파티션에 대한 페일오버도 수행하여 클러스터가 항상 서비스 가능한 상태임을 유지합니다. 반은 센티넬 플렉스에 오다운이 발생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센티넬이 페일오버 할 수 없는 오다운 상황에서는 직접 해당 파티션의 마스터 레디스를 레디스 팜 내의 다른 여유 레디스 파드로 변경하고 기존 레디스 파드는 삭제하여 서비스 대체를 수행하고 고가용성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티션 이름만으로 센티넬을 통해 레디스에 접근하기 때문에 레디스 파드를 교체하더라도 이 파티션의 이름으로 새로운 파티션의 주소를 질의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비동기적인 복제를 수행하는 레디스 특성상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제가 없는 싱글로드 파티션으로 캐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레디스 팜과 반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시스템의 고가용성, 회복 탄력성과 운영 자동화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가용성과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장애가 감지되면 빠르게 손절하고 서비스를 대체하고 장애를 회복하면 좋긴 좋은데요. 가끔은 꽉 잡고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네트워크 단절에 대해서 다수의 레디스 파드를 장애로 인지하고 모두 자동 대체, 삭제 및 복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DB에는 폭탄이 던져지고 DB 또 죽고 저는 이제 다른 데 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대규모 장애 상황에서는 이런 섣부른 자동 복구가 더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에서는 장애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티넬이 오다운 신호를 내리는 합의 기준인 쿼럼을 크게 잡았습니다. 대규모 장애 상황에서는 센티넬도 다수가 통신 불가능할 테니 함부로 오다운을 합의해서 자동화된 복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또한 개별 센티넬이 레디스를 다운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다운타임도 길게 잡아서 일시적인 네트워크 단절로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운 나쁘게 이를 모두 통과하고 대규모 장애로 감지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반이 모니터링 중에 너무 많은 노드가 동시에 장애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스레시홀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센티넬이나 반의 자동 복구 동작을 느리게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버핏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큰 장애가 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복 탄력성과 자동화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네요. 그 결과 메모리 낭비를 대폭 줄여서 물리 서버 278대로 운영하던 캐시 클러스터를 160대 규모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비스 대기 중인 레디스가 많아 자원 효율이 크게 올라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레디스 팜 안에서 클러스터 구성과 유지, 장애 감지부터 복구까지 모두 자동으로 수행되게 됐습니다. 동시에 센티넬이 레디스 팜을 추상화하고 있으므로 레디스 팜 안에서 어떤 자동 복구 동작이 수행되던 신경 쓰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센티넬을 통해 레디스 팜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1년 내내 걱정 없이 캐시를 믿고 쓸 수 있게 됐죠. 여기까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캐시를 직접 구축한 경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로건을 다시 불러서 트래픽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앞에서 마이클이 레디스 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레디스 팜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는 memcachd를 사용해서 캐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emcached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전부 레디스 클라이언트 코드로 바꿔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memcachd를 사용하는 코드들을 레디스를 사용하는 코드로 싹 다 갈아엎은 다음에 배포를 하면 될까요? 캐시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제공하는 스테이트풀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배포하면
배포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들이 텅 빈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지 못하고 DB에 데이터를 요청하느라 DB가 뻗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점검을 걸고 서버를 내리고 새로운 캐시를 사용하는 코드를 배포하고 웜업도 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면 정합성 문제 없이 memcachd에서 레디스로의 전환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력서를 쓰러 가면 됩니다.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카카오톡 서비스를 내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의 중단 없이 memcachd에서 레디스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완료했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톡서버 파트에서 어떻게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톡서버 파트에서는 캐시 어사이드 패턴과 컨시스턴트 해싱을 이용해 인메모리 캐시 클러스터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클러스터들은 데이터베이스 대신 셀렉트 쿼리들을 처리해 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어사이드 패턴이란 캐시와 데이터 소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캐싱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가 필요할 때 캐시에 먼저 질의를 해보고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리턴하면 됩니다. 캐시에서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캐시에는 이 값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쿼리를 수행하도록 한 다음 캐시에서는 관련 엔트리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캐시 어사이드 패턴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리드 스루, 라이트 스루 캐시 패턴이 있습니다. 읽거나 쓰는 모든 동작들이 캐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다이나모DB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캐시 어사이드 패턴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시 어사이드 패턴의 장점은 먼저 일부 캐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캐시 클러스터의 일부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쿼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물론 동시에 여러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요청이 늘어나서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이 느려지고 장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노드들을 충분히 분산해 두었다면 캐시 노드의 장애로 인해 DB에 추가되는 트래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팜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수 노드의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 모델에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던 리드 스루, 라이트 스루 캐싱 패턴과는 달리 캐시에 저장하는 값의 형태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캐시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업데이트가 잦은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캐시와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캐시와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값이 저장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이 깨어진 상태로 계속 캐시에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캐시된 아이템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도록 익스파이어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강한 정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편법들을 사용하거나 캐시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스는 memcachd보다 다양한 아토믹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곧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톡서버 파트에서는 캐시 클러스터에서 쿼리할 타겟 노드를 찾기 위해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해시 테이블은 크기가 변할 때 아이템들이 재배치됩니다. 만약 캐시 노드들을 증설할 때
아이템들이 재배치된다면 그만큼 캐시 미스가 발생하고 DB로 쿼리가 몰리겠죠. 컨시스턴트 해싱은 노드의 구성이 변화할 때 가능한 적은 아이템들이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memcachd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수 공간을 가상의 링으로 구성하고 노드들이 각자 특정 영역을 커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의 해시 값으로 이 링에서 인덱싱해서 쿼리할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노드가 제거되거나 추가될 때 해당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데이터들은 키 노드 매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디스도 저장소가 아닌 캐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레디스 팜을 이용해서 캐시 클러스터를 구현할 때 컨시스턴트 해싱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현재는 레디스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캐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시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컨시스턴트 해싱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편이 성능과 안정성, 장애 극복 모든 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톡서버 파트에서 캐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memcachd에서 레디스로 트래픽을 옮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개의 노드, 초당 3.9GB, 초당 400만 개의 데이터 오퍼레이션의 트래픽을 다른 클러스터로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하는 작업은 개발자로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새롭게 작성한 레디스 클라이언트 코드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레디스 팜으로 구성한 클러스터가 트래픽을 잘 받아줄지, 전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완벽하게 예상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래픽 미러링을 통해서 레디스 팜과 클라이언트 코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다이나믹 리컨피규레이션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트래픽 미러링에도 다이나믹 리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래픽 미러링입니다. 모든 memcached 오퍼레이션마다 해당하는 레디스 오퍼레이션을 백그라운드에서 똑같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memcached 트래픽을 미러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레디스 팜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서버와 캐시 클러스터 간의 트래픽이 2배가 되겠죠. 이건 분명히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퍼의 다이나믹 리컨피규레이션을 이용합니다. 미러링 비율 설정을 동적으로 변경해서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클러스터별로 미러링 트래픽을 조절하면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레디스 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트래픽을 미러링하고 난 다음 알게 된 문제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memcached 트래픽을 레디스에 미러링하는 코드를 배포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에서 레디스 클라이언트 사이드 타임아웃이 예상보다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비효율적으로 작성해서 그랬을까요? 혹시 레디스가 느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디스는 빠른 속도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코드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지표들에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memcached 노드에 요청된 상황을 보도록 하죠. 그 중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벌크 오퍼레이션도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선 4개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 이상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요청되므로 노드 수만큼 분산되겠지만 그래도 4개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memcachd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을 받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요청하는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디스는 서버가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명령들은 요청받은 순서대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벌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오퍼레이션의 수행도 늦어져서 클라이언트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러링 단계에서 발견한 다수의 클라이언트 타임아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벌크 오퍼레이션들은 일정한 크기로 분할해서 명령을 내리도록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약 미러링 단계가 없었다면 전환 작업이 끝난 후 혹은 전환 작업 중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서비스가 조금 느려지는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멤캐시디에서 레디스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멤캐시 레디스 전환 비율을 동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주키퍼를 사용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멤캐시에서 레디스로 트래픽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비율은 동적으로 재설정 가능하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 트래픽을 되돌리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캐시의 값을 세트하거나 인밸리데이트 할 경우에는 레디스와 멤캐시에 동시에 명령을 내려서 계속 컨시스턴트한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주키퍼를 통해서 레디스 멤캐시 레이쇼를 재설정하면 트래픽이 멤캐시디에서 레디스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모든 트래픽이 레디스로 옮겨지고 나면 남아있던 멤캐시 관련 코드들과 멤캐시디 서버들을 제거하고 전환이 완료됩니다. 점진적 전환 작업 시 get 명령어 수의 지표입니다. 6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멤캐시로 가는 트래픽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8개의 노드, 초당 3.9GB, 초당 400만 개의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 트래픽은 주키퍼의 컨트롤을 받으며 6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멤캐시에서 레디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력서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이렇게 이프카카오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마이클이 이야기했지만 적은 자원으로 같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캐시 관리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것으로 톡서버 파트에서 멤캐시에서 레디스 팜으로 캐시를 전환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마이클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디스 팜을 구축하고 트래픽을 전환하여 프로덕션에서 운영한 지 3달이 지났는데요. 네, 편리해진 운영 환경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건은 캐시 튜닝 등을 해가지고 많은 성능 개선이 있었잖아요. 네. 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도 관련 작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는 서비스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있는 걸 굳이 왜 바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팀장, 파트장, 셀장을 비롯해서 모든 파트원들이 시스템 개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준 덕분에 프로젝트 진행 및 이 발표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파트원들이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다면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더 만들고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이 신나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기반 서비스 개발팀에 지원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